안녕하세요. 2023년 3월 24일 DMK 오픈 세미나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김정인입니다. 금일 세미나는 밸류 베이스드 러닝을 주제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강학습 중에서도 가치 기반 강학습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서 먼저 발표자 소개를 드리면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에 있는 데이터 마이닝 퀄리티 애널리틱스 연구실에서 김성범 교수님의 지도하에 석박 통합과정으로 재학 중이고요. 관심 연구 분야로는 다양한 연구 분야 중에서도 강화학습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금일 세미나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라던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Introduction to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해서 강화학습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Deep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해서 가치 기반 강화학습에서 주로 설명되고 있는 네 가지 논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설명드렸던 것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Introduction to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설명드릴 게 있는데 본 세미나에서는 이제 가치 기반 강학습에 대한 논문 네 가지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전에 어떤 기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명을 조금 추가할 텐데 조금 제가 생각해도 빈약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되었던 세미나 중에서 밸류 베이스드 러닝을 주제로 허정국 연구원이 진행했던 세미나와 Basic of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던 김재원 연구원의 어떤 세미나를 보고 오시면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렸고요. 밸류 베이스드 러닝이라는 세미나는 이제 가치 기반 함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DQN 그리고 DRQN에 대한 논문이 소개가 되어 있는 세미나입니다. 그리고 베이직 오브 레인포스먼트 러닝 같은 경우는 이 강화학습을 이해하는 데 요구되는 어떤 기본 지식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본 세미나를 들으시기 전에 한번 듣고 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화학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강화학습이 뭐냐면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순차적인 의사결정 문제에서 이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행동을 선택하게 되고 환경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매 시점마다 받게 되는 보상에 대한 누적값을 최대화하는 행동 정책을 학습하는 방법이 바로 강화학습입니다. 여기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이전트가 특정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 정해지는 함수를 말을 하는데요. 이 정책 함수를 통해서 아래 그림에서는 t가 1인 시점에서 두 갈림길을 활용한 전력 분배라는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카트폴 게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 카트폴 게임에 대해서 소개드린 이유는 다음 장표에서 보여드릴 에이전트, 상태, 행동, 보상에 대한 강학습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카트폴 게임을 어떤 하나의 예시로서 사용하기 때문에 설명을 미리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카트폴 게임이라는 것은 이제 막대기가 세워진 상태로 게임이 시작이 되고요.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이 게임의 목표인 게임입니다. 여러 게임 중에서도 벤치마크 게임이라고 불린 이유는 이제 단순한 상태 공간과 연속적이지 않는 행동 공간, 그리고 분명한 보상 신호가 있기 때문에 되게 널리 사용이 되고 있고, 이 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환경으로부터 받은 상태 정보를 통해서 이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 동안에 막대기가 이 균형을 유지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에이전트를 학습하게 되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강화학습의 구성 요소 네 가지인 에이전트와 상태, 행동,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주체이면서도 인공지능 플레이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에이전트에 해당하는 박스를 보시면 이 환경으로부터 받는 상태 정보를 통해서 막대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행동을 취하는 주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라고 하시는 것은 환경으로부터 받는 어떤 정보를 말을 하는데 카트폴 게임에서는 카트의 위치라던가 카트의 속도, 막대기의 각속도, 그리고 막대기의 각도가 정보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으로부터 받은 행동은 결국 이제 환경으로부터 받은 상태 정보를 통해서 이 누적 보상을 최대한의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데 카트폴 게임에서는 좌우라는 행동밖에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각 타임 스텝마다 환경으로부터 받는 스칼라 값을 보상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에이전트가 취한 행동의 성공 혹은 실패에 기반을 하게 되고 이 카트폴 게임에서는 카트 위의 균형을 유지했더라면 1점을 그리고 만약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실패했다면은 아무런 점수 주지 않게 되는 그런 보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가치 함수에 대해서 제가 또 소개를 드릴 텐데 이 상태가치 함수, 즉 그냥 상태가치 함수가 아니라 가치 함수죠. 가치 함수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가치 함수가 뭐냐면 특정 상태에 있거나 혹은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추정한 함수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에이전트가 특정 상태 S에서 시작을 해서 특정 정책 파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예상되는 누적 보상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아래 수식에서 GT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누적 보상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파라미터는 이제 디스카운트 팩터라고 해서 감세인자인데요. 이 감세인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미래에 받을 불확실성 때문에 즉각적인 보상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상되는 보상을 최대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라미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트래젝토리 또는 에피소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S0라고 하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뭐 끝날 때까지 어떤 전체적인 그러한 상태나 행동 보상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을 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가치 함수는 크게 스테이트 밸류 펑션과 액션 밸류 펑션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함께 보시면 이제 상태 가치 함수라고 하는 것은 정의는 이제 정책 함수에 따라서 아래 수식에서 v파이s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이가 이제 그 정책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 함수에 따라서 특정 상태 S에서 에이전트가 받을 수 있는 누적 값을 추정한 함수를 말을 하고요. 이 스테이트 밸류 펑션에 관련된 식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빨간색 줄과 파란색 줄이 있는데 이 빨간색 줄 같은 경우는 t 플러스 1 시점에서 받는 리워드를 말을 하고 뭐 immediate reward, 즉 즉각적으로 받는 보상이다라고 정의되어 있고 이 파란색 줄 같은 경우는 future reward라고 해서 미래에 받을 보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가치 함수는 무엇이냐면 상태가치 함수와 다른 게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같이 받게 되는데 동일하게 특정 정책 함수에 따라서 특정 상태 S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에이전트가 받을 수 있는 누적 값을 추정하는 함수를 바로 액션 밸류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수식에서도 동일하게 파란색 줄과 빨간색 줄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베이스드와 모델 프리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모델 베이스드랑 모델 프리의 큰 차이점은 이제 보상 함수와 상태 전이 확률을 알고 있냐 없냐가 큰 차이고요. 보상 함수와 상태 전이 확률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최적 정책을 학습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모델 베이스드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이러한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최적 정책을 학습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모델 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 모델 베이스드라고 되어 있는 이 그림을 먼저 보시면 이 귀여운 캐릭터가 있죠. 이 귀여운 캐릭터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넘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보상 함수라던가 상태 전이 확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이 모델 프리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좀 바보처럼 왼쪽과 오른쪽으로 그냥 가면서 이제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상 함수와 상태 전이 확률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보상 함수라고 하는 것은 특정 상태 S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말을 하고요. 상태 전이 확률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상태 S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했을 때 다음 상태로 갈 확률을 바로 상태 전이 확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정책을 그리고 모델 프리 이 모델 프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왜 모델 프리에 대해서만 좀 더 살펴보냐면 추후에 설명드릴 이제 네 가지 알고리즘이 다 모델 프리 상황을 전제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모델 프리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 프리에서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찾기 위한 방법은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책 평가와 정책 개선을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인데 정책 평가를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몬테카를로라던가 템퍼 디퍼런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뒤에 장표에서는 템퍼 디퍼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이제
MC, 즉 TD를 사용해서 MC 컨트롤 또는 TD 컨트롤, 그리고 TD 컨트롤은 또 크게 쌀사 그리고 큐러닝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근데 금일 세미나에서는 이 쌀사와 큐러닝에 대해서는 소개를 드리지 않을 거고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아마 김재훈 연구원 세미나를 참고하시면 아마 소개가 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temporal difference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이 첫 번째 섹션을 마무리할 텐데, 이 temporal difference의 어떠한 장점은 이제 몬테카를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그냥 몬테카를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에피소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에피소드가 완전히 종료되는, 그러니까 종료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어요. 이러한 한계를 개선한 게 바로 이제 temporal difference고,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상태 전이, 즉 뭐 상태가 바뀌는 이 상태 전이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바로 이전 시점의 상태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즉 에피소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상태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 MC의 어떤 한계를 개선했다고 보고 있고, 이 밑에 부분의 수식을 보시면 에피소드, 즉 S0부터 터미네이트까지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죠. 그래서 S0부터 터미네이트까지 간다고 했을 때 원래 MC 같은 경우는 터미네이트까지 되었을 때만 이제 상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지만, 이 TD 같은 경우는 S0에서 S1으로 상태 전이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바로바로 이제 이전 시점의 상태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오른쪽 수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TD 타겟 정답지라고 쓰여 있는데, 이 RT 플러스 1 플러스 디스카운트 팩터 V파이 이 부분이 이제 익스펙테이션을 취해서 V파이 ST로 수렴을 하게 되는데, 뭐 이러한 것 때문에 TD 타겟 정답지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TD 타겟 같은 경우는 추후에 이제 정책을 개선하는 이 컨트롤하는 부분에서 이제 큐러닝에 사용이 되게 되는데, 금일 세미나에서는 이제 큐러닝에 대해서는 소개를 드리지 않을 거여서 뭐 김지원 연구원 세미나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섹션인 Deep Reinforcement Learning, 가치 기반 함수, 가치 기반 강화학습 네 가지 논문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DeepQ 네트워크, DQN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에서 연구를 했고요. 2013년 그리고 2015년에 유립스랑 네이처에 발표된 방법론입니다. 딥뉴럴 네트워크, 뭐 되게 어떠한 그 컨트리뷰션이 뭐냐면, 딥뉴럴 네트워크랑 그 다음에 reinforcement learning을 결합해서 인간 수준의 어떤 높은 성능을 달성한 첫 알고리즘이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기존의 큐러닝 그리고 딥뉴럴 네트워크를 결합한 딥큐러닝이 어떤 차이가 있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이제 기존의 큐러닝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테이블 기반인데요. 모든 상태랑 행동에 관한 어떤 Q 밸류 펑션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스테이트 ST에 대한 정보랑 뭐 모든 액션 AT가 들어가서 이런 Q 밸류 펑션을 다 계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떠한 Q 밸류를 추정을 하게 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기존의 Q 러닝 같은 경우는 모든 상태와 행동에 관한 Q 밸류 펑션을 미리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 혹은 액션 공간이 커질수록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개선한 것이 바로 딥큐러닝인데요. 이 딥큐러닝의 어떤 좋은 점은 이제 모든 상태와 행동에 관한 Q 밸류를 사전에 구할 필요가 없이 이 그냥 모든 상태랑 모든 액션이 들어갔을 때 뭐 파라미터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Q 러닝의 어떤 한계를 이 딥 뉴럴 네트워크와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결합한 딥 Q 러닝을 통해서 개선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DQN의 설명을 드릴 텐데, 이 DQ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013년도판과 2015년도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2013년도에 나온 논문에서는 타겟 값을 구할 때 동일한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다. 그래서 학습이 되게 불안정하다라는 한계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2015년도 판이 나왔는데, 왜 그런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 현재 상태와 다음 상태가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CNN에. 여기서 이제 동일한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는 것이 이 현재 상태가 입력에 따라 입력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네트워크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각 액션에 대한 Q 밸류가 추정되는 것이 이 네트워크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결국 로스 텀은 어떻게 되냐면 앞에 보이신 이 부분이 이제 TD 타겟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아까 템포럴 디퍼런스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타겟 값 TD 타겟을 설명드렸는데 이게 그 부분과 동일한 부분이고 여기서 이 Q 값은 이제 이 아래 네트워크에서 산출되는 추정되는 Q 밸류고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의 Q 밸류 같은 경우는 이 밑부분을 통해서 나오는 Q 밸류입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이 이제 타겟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학습이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좀 더 설명드리자면 보시면은 이 현재 상태와 입력 상태가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각 행동에 대한 Q 밸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Q 밸류에서 이 액션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액션을 선택했나 봐요. 그래서 3.2라고 하는 것을 추정을 하게 됐는데 이 아래 타겟 네트워크에서 추정된 이 Q 밸류에서는 위에 TD 타겟을 보시면 맥스 오퍼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액션 중에 맥스 값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라고 하는 Q 밸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스를 계산을 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게 되면 파라미터가 달라지게 되겠죠. 네트워크에. 그럼 동일한 입력값을 넣더라도 타겟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이 되게 불안정하다라고 여기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한 네트워크에 동일한 입력값을 넣는다 할지라도 맥스 오퍼레이터에서 아래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이 Q밸류 값이 달라지게 되죠. 그럼 학습이 되게 불안정하다라고 합니다. 이 로스를 뭐 구해서 하게 됐을 때 이러한 한계가 있어서 이제 2015년도 판이 나오게 됐는데 2015년도는 어떻게 개선을 했냐? 동일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라인 네트워크라고 하는 뭐 그냥 Q 네트워크라고 부르겠습니다. Q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거 하나와 이 타겟 네트워크라고 하는 또 다른 네트워크를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초기화한 온라인 네트워크와 동일한 파라미터를 이 타겟 네트워크가 가지게 되고요. 이 타겟 네트워크는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냐? 일정 어떤 시스템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업데이트한 온라인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로 그냥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2013년도 판에서 설명이 되었던 어떠한 학습의 불안정성이 조금 개선될 수 있다라고 2015년도 논문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이제 로스를 구한 후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죠. 그때 이 CNN 부분은 그대로 프리즈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폴리 커넥티드 레이어도 프리즈를 시켜놓고 이 온라인 네트워크만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C 스텝 이후에 이제 온라인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타겟 네트워크의 파라미터에 업데이트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업데이트가 진행됨에 따라서 어떤 아까 설명드렸던 학습의 불안정성이 해결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2015년도 DQN에 대한 논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DQN 2015년도 판에 대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이 그림과 같은데요. 천천히 같이 살펴보시면 이제 뭐 그냥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 설명드린 여기 온라인 네트워크 아까 말씀드렸던 Q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타겟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매 시스템마다 주기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이렇게 온라인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로 타겟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게 되고요. 그럼 이 구조를 조금 순서적으로 같이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이 온라인 네트워크에는 어떤 초기 상태 정보가 들어가게 돼요. 수도 코드를 기반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초기 상태 정보가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된 행동 정보를 환경에 보내게 되고 환경에서는 보상과 그다음에 다음 상태 정보를 트랜지션 형태로 보내주게 되면은 이제 리플레이 버퍼라고 하는 것에 저장을 하게 돼요. 이 버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뭐 데이터 효율성 측면에서 되게 좋고요.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효율성이 높다고 하고 있고 어쨌든 리플레이 버퍼에 저장을 하게 되고 여기서 유니폼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4개의 어떤 에피소드 혹은 트랜지션을 샘플링하게 돼서 온라인 네트워크 입력으로 넣게 되면 그러면 온라인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액션 밸류, Q 밸류 값을 산출하게 되고
동일하게 이제 타겟 네트워크에서도 타겟 값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타겟 값을 통해서 이 로스 값이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 로스를 통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는 이제 온라인 네트워크만 되고 C스텝 이후에 이제 타겟 네트워크가 업데이트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Deep Reinforcement Learning with Double Q Learning이라고 하는 논문인데 줄여서 DDQN이라고 하고요. 이 구글 딥마인드에서 연구를 했고 2015년도 트리플 AI에서 발표된 방법론입니다. 아까 앞전에 설명드렸던 기존 DQN의 어떤 타겟값이 특정 조건에서 overestimate 된다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타겟 밸류를 추정할 때 Q 펑션을 사용을 하는데 이 Q 펑션을 사용할 때 그 수식상 맥스 오퍼레이터를 써요. 그 TD 타겟 값을 구할 때. 이 맥스 오퍼레이터 때문에 overestimate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verestimation 자체가 최종적으로 학습된 정책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에서 시작된 논문이 연구입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기존 DQN에서 맥스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타겟 값을 추정했을 때 overestimation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타겟 값을 추정할 때 맥스 연산자 같은 경우가 이제 Q 네트워크가 쫓아가야 할 타겟을 최저값보다 크게 추정하게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더 수식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이제 맥스 오퍼레이터를 쓰게 됐을 때 이 Q 네트워크, 아까 말씀드렸던 타겟 네트워크 말고 다른 네트워크가 쫓아가야 할 타겟을 최적의 값보다 더 크게 이 타겟이 더 크게 추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했더니 타겟 네트워크에서 다음 상태에 대한 행동을 선택할 때와 이 행동 가치를 추정할 때 같은 파라미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over optimistic value estimate 된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한계를 어떻게 개선했냐면 알고리즘 측면에서는 이제 타겟 밸류 추정식, 이 타겟 밸류 추정식에서 사용되는 맥스 오퍼레이터가 아니라 이 맥스 오퍼레이터를 아그맥스 오퍼레이터로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바꿈으로써 오버 에스티메이션을 개선했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액션, 행동을 선택할 때와 Q밸류를 추정할 때 동일한 파라미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문제라고 지적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행동을 선택할 때와 그리고 평가하는 것을 분리시키는 그런 수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행동을 선택할 때는 이 Q밸류 값을 가장 크게 하는 액션을 선택을 하게 되고 액션 선택을 분리했죠. 그리고 심지어 네트워크는 온라인 네트워크, 즉 Q 네트워크, 타겟 네트워크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이 액션을 선택을 했고 전체적인 Q 밸류를 평가할 때, 추정할 때는 이제 타겟 네트워크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말했던 어떤 맥스 오퍼레이터 때문에 생기는 오버에스티메이션 문제를 개선했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어떤 컨트리뷰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논문은 이제 듀얼링 네트워크 아키텍처스 for Deep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 논문인데 구글 딥마인드에서 연구를 했고 2015년도에 ICML에 발표하는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론, 이 네트워크의 특징은 기존 DQN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에스티메이터를 그 Q밸류, 모든 액션에 대한 Q밸류를 추정하는 그 에스티메이터를 두 개의 에스티메이터로 분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에스티메이터가 하는 역할은 이제 상태가치 함수라는 것과 그 상태 의존적인 이득 함수를 추정하는 에스티메이터 두 개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득 함수, 즉 어드밴티지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어진 상태에서 특정 행동이 다른 행동보다 얼마나 더 좋은지 상대적인 어떤 가치를 보여주는 함수를 바로 어드밴티지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듀얼링 네트워크 아키텍처스 for Deep Reinforcement Learning, 줄여서 좀 듀얼링 네트워크는 실험적인 부분으로 좀 이 두 개로 분리된 에스티메이터의 역할이 좋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엔듀로라고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엔듀로라는 게임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엔듀로라고 하는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를 설명을 잠깐 드리면 뭐 차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일단 차라고 보겠습니다. 이 차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 길을 따라 계속 가게 되면 이 점수가 쌓이게 되고요. 이 차나 이 다른 차라던가 혹은 이 길에 부딪히게 되면 점수가 쌓이는 속도가 줄어드는 게임이 바로 이 엔듀로 게임입니다.
그래서 엔듀로 게임을 통해서 듀얼링 네트워크가 이제 상태가치 함수와 이득 함수에 관한 밸런스 맵을 활용을 해서 이 네트워크 이점을 설명한 실험이 이제 아래의 그림인데요. 먼저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어요. 먼저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상황과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 상황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상황 같은 경우에 밸류 펑션에 대한 밸런스 맵을 보면 밸류와 전방의 어떤 도로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어드밴티지 펑션 같은 경우는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곳에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죠. 어드밴트 펑션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특정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다른 행동과의 상대적인 가치를 어드밴티지 펑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 상황에서 밸류 펑션 같은 경우는 밸류와 앞에 있는 장애물 그리고 저 멀리 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어드밴티지 펑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있는 장애물에 관심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에이전트가 상태마다 행동을 해보면서 추정하는 Q 밸류를 굳이 학습하지 않더라도 어떤 상태가 지금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을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특정 상태에서 모든 행동에 대한 Q 밸류를 추정하면서 최적 정색을 탐색해야 했고 만약에 상태랑 행동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추정된 Q 밸류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면 해당 Q 밸류로 최적 정책을 탐색하는 데 방해를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듀얼링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스티메이트를 두 개로 분리함으로써 정책을 평가하는 동안에 올바른 행동을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듀얼링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구조를 기존의 이제 Q 네트워크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먼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이제 타겟 밸류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DDQN에서 썼던 이제 그 수식 있잖아요. 어그맥스 오퍼레이터를 썼던 그 DDQN에서 썼던 그 수식 타겟 밸류를 구하는 수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 듀얼링 네트워크에서 그리고 아래 그림에서 싱글 스트림 Q 네트워크를 먼저 보시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나온 특징 벡터가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는 n개의 행동 수만큼의 Q 밸류를 추정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투스트림 듀얼링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해서 나온 특징 벡터가 1024 이렇게 나왔을 때 512, 512로 나누어서 이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 두 가지 에스티메이터 입력으로 사용하게 되고 위에 부분에서는 이제 상태가치 함수를 추정하게 되고 아랫 부분에서는 이제 이득 함수를 추정하게 되는데요. 이 이득 함수 같은 경우는 액션의 수만큼 나오게 되지만 이 상태가치 함수 같은 경우는 하나의 값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추정된 두 값을 합함으로써 각 행동 개수만큼의 Q밸류를 추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에스티메이터에서 나온 상태가치 함수와 그 다음에 이득 함수의 각각의 어떤 값들을 단순히 더함으로써 Q값을 구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세 가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추정된 Q값이 실제 Q함수에 대한 매개 변수화된 추정치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상태가치 함수 또는 이득 함수가 좋은 합리적인 추정치를 제공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Q값에서 V와 A를 각각 복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적을 통해서 결국에는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unidentifiable 하다. 결국 이게 성능 하락을 유도한다. 식별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unidentifiable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위한 방법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이때 이득 함수의 두 가지 성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성질을 각각의 성질을 어떻게 도출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Q값은 이런 수식으로 전개되어 있고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태가치 함수와 행동가치 함수의 관계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이 성질을 도출을 할 텐데요. 먼저 이 Q값의 좌변거비는 각각 expectation을 취해 줍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이제 결합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상태가치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액션에 대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수 취급으로 나올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수식에서 요 좌변에 있는 값은 여기 요 관계식을 통해서 상태가치 함수로 변환시켜 줄 수 있죠. 그럼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상태가치 함수가 있기 때문에 전개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expectation을 시킨 어드밴티지 펑션 값은 0이다라고 하는 성질을 저희가 이제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질 같은 경우는 가정이 필요한데요. 이 Q
Q 값이 가장 큰 값만을 도출하는 행동만을 선택한 정책이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풀었으면은 이 Q 값이 가장 크게 하는 행동만을 선택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deterministic한 폴리시다라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수식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Q 밸류 값을 가장 크게 하는 액션만을 선택을 하는 정책이다 라는 점이고, 기존에 있었던 저희 이 관계식, 이 어드밴티지 펑션을 취한 Q 밸류 값이 상태가치 함수랑 같다라는 이 관계식에서 만약에 deterministic한 폴리시라면 expectation을 Q 값에 아무리 취해도 결국에는 optimal 액션을 선택한 이 Q 값과 동일하겠죠. 그리고 이것과 이제 VS는 동일하다라는 같다라는 수식이 새롭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식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이 Q, 우리가 얻고 전 Q 값에 대한 수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얻고자 하는 성질이 도출되는데, 같이 보시면 먼저 Q 값에 옵티멀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Q 값은 이렇게 정책과 상관없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우변에 있었던 상태가치 함수를 좌변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우변도 이렇게 옵티멀 액션 취한 값을 옵티멀 액션 취한 값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출했던 이 수식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 좌변은 0이 되겠죠. 그러면 옵티멀 액션을 취한 어드밴티지 펑션 같은 경우는 0이다라고 하는 성질을 저희가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unidentifiable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득 함수의 두 가지 성질을 사용을 했다. 어떻게 사용을 했냐를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수식에서 이 어드밴티지 펑션 자체가 알파로 파라미터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진정한 어드밴티지 펑션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라는 가정하에 진행이 되는데, 이 첫 번째 성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어드밴티지 펑션 이득 함수에 디스크리트한 액션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다 더하고 거기에 이제 요거는 이제 카디널리티인데 액션의 집합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로 나눠주게 되면은 평균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평균값으로 빼주게 됐을 때에 요 전체적인 부분을 하나의 어드밴티지 펑션이라고 보면 요거에 대한 이제 expectation은 이제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성질을 사용을 해서 진정한 어드밴티지 펑션의 성질을 따르도록 바꿔줬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두 번째 성질을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여기서 이제 맥스 오퍼레이터를 취한 어드밴티지 펑션을 빼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어드밴티지 펑션으로 봤을 때 이 앞에 부분에 옵티멀 액션을 취하게 됐을 때 이 앞에 부분에 옵티멀 액션을 취한 값과 이 뒤에 부분에 맥스 오퍼레이터를 취한 값은 동일하겠죠.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을 빼줬을 때는 이 하나의 어드밴티지 펑션으로 바라봤을 때 값은 0이 되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두 번째 이득 함수의 성질이었던 옵티멀 액션을 취했을 때 어드밴티지 펑션은 0이 된다라는 성질을 만족하는 어드밴티지 펑션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알파로 파라미터화 되어 있던 어드밴티지 펑션이 이제 뭐 진정한 어드밴티지 펑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성질을 따르도록 변형을 시켜준다. 수식적인 부분에 변화를 줘서. 그래서 이러한 수식적인 부분에 변화를 주어서 저희 본 논문에서는 unidentifiable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논문인데요. Periodized Experience Replay, 줄여서 PER이라고 하는 논문인데, 이 논문도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 연구했고 2016년에 ICLR에서 발표한 방법론입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DQN이라던가 이런 방법론 같은 경우는 리플레이 버퍼를 동일하게 사용을 했지만 리플레이 버퍼에 보관했던 트랜지션 자체를 랜덤하게, 즉 유니폼하게 샘플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본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중요한 트랜지션이 더 빈번하게 추출되도록 각 트랜지션에 어떤 중요도를 부여해서 더 효과적으로 학습을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앞서서 딥큐 네트워크의 목표에 대해서 먼저 잠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이 딥큐 네트워크의 목표는 딥뉴럴 네트워크가 최적 큐 펑션에 근사하는 것이 목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타겟 네트워크, 이 타겟 네트워크에서 추출된 이 타겟 밸류와 온라인 네트워크, 즉 큐 네트워크에서 추출된 큐 밸류 간의 차이가 0에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살펴볼 것이 아니라 이 위에 있는 리플레이 버퍼에 대해 살펴볼 텐데, 기존 방법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플레이 버퍼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도를 고려하진 않았고 그저 랜덤하게 샘플링했다는 것이 차이가 있죠. 이 리플레이 버퍼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한 번 학습에 사용되었던 데이터도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데이터 효율성이 있다, 효율적이다. 두 번째는 업데이트에 사용된 데이터 간의 코릴레이션이 줄어들어서 베리언스를 낮췄다는 측면에서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학습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한데요. 이때는 이제 데이터가 TDLO가 크거나 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가 태스크와 관련이 있거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TD 에러 자체가 큰 트랜지션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더 자주 학습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Periodizing with TD Error라는 방법입니다. 네, 이러한 이 Periodizing with TD Error라는 방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TD 에러가 큰 트랜지션을 리플레이 버퍼로부터 우선적으로 샘플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Q러닝을 업데이트를 할 때는 TD 에러에 비례하도록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알려진 TD 에러가 없는 새로운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Maximal Priority를 적용해서 메모리에 적재를 하게 되면 이러한 트랜지션을 한 번 정도, 최소 한 번 정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방법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문제가 존재한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일 큰 TDL을 지닌 트랜지션을 찾기 위해서 리플레이 버퍼 내 모든 트랜지션을 뒤지면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샘플링된 트랜지션에만 TDL가 업데이트 진행되는데 낮은 TDL을 지닌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단하게 노이즈에 되게 민감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TDL가 높은 트랜지션에만 자주 샘플링 되면 되게 극히 일부분에만 집중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오버피팅에 빠질 수 있다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Periodizing with TDL가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샘플링 기법이 나왔는데 Stochastic Periodization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방법이 이제 본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tochastic Periodization이 뭔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확률을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샘플링 기법입니다. 그래서 Pure Grid Periodization이랑 Uniform Random Sampling을 보관한 방법이 바로 Stochastic Periodization인데, 여기서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확률을 나타내는 텀이고요. 이 대문자 P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소문자 P 값인데, 이 소문자 P 값을 정의 내리는 방법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Proportional Periodization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 PI 값을 어떻게 설정하냐면 이 절대값 TD 에러에 에러 텀을 더한 게 이제 PI가 됩니다. 이 에러 텀을 더하는 이유는 이 TD 에러 자체가 0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0일 때 이제 0이 되지 않게 해주는 작은 상수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뽑힐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확률을 구하는 예시로 같이 살펴보면, 만약에 P0, P1, P2가 각각 12, 12로 설정이 되었을 때 이 확률 값은 분모에 이제 모든 소문자 P 값을 더한 게 이제 분모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분자는 그거에 맞는 소문자 P 값이 대응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확률을 구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샘플링 하겠다 하는 것이고, 이 소문자 P 값을 구한 두 번째 방법인 랭크 베이스 프리오타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이 소문자 PI의 분모가 랭크입니다. 이 랭크 i라고 하는 게 뭐냐면 리플레이 버퍼 안에 TDL에 따라서 정의를 했을 때의 트랜지션의 순위를 말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예시로 같이 살펴보시면, 만약에 TDL, TD0, TD1, TD2가 각각 12, 12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을 때 이것에 대응하는 랭크를 소문자 P로 구하게 되죠. 그러면 P0는 1, P2는 2, P3는 3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그거에 따른 이제 확률을 구하게 됐을 때 분모는 소문자 P 값을 다 더한 게 들어가게 되니까 6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거에 맞는 소문자 P 값이 분자에 들어가니까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그래서 이 확률을 통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부여해 샘플링하는 방법을 말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Stochastic Periodization까지 알아봤는데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게 이제 남았어요. 마지막인데 그 전에 이제 기존의 DQN 혹은 기존 방법론에서는 리플레이 버퍼에서 유니폼하게 샘플링 혹은 랜덤하게 샘플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샘플링을 했을 때 이점은 expectation에 대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이 보장을 했을 때도 장점으로는 데이터 간의 코릴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스토캐스틱 프리오타이제이션 방식 같은 경우가 이제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어스를 고려해 줘야 됩니다. 이런 바이어스를 고려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Importance Sampling Weights를 추가하겠다. 이게 뭐냐면 피리어타이즈하게는 뽑지만 유니폼하게 따르게 해주겠다.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웨이츠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이츠에 관련된 수식이 아래와 같은데요. 이 웨이츠에 대한 수식을 살펴보면 요 n분의 1이 이제 유니폼 프로바빌리티를 말을 하고요. 요 pi분의 1이 이제 논 유니폼 프로바빌리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 베타라고 하는 하이퍼파라미터 혹은 파라미터를 통해서 지금 적절하게 고려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바이어스 발생을 고려하겠다. 라고 이제 본 연구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가 만약에 1에 가깝다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따르는 것을 최대한 고려하겠다. 라는 말이고요.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 베타를 초기 값에서 1까지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실험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컨클루전 결론인데요. 오늘 강학습의 기초 부분과 이제 가치 기반 강화학습 4가지 논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4가지 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QN 같은 경우는 기존의 큐러닝의 한계점을 딥 뉴럴 네트워크와 강화학습을 결합해서 개선한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판과 2015년도판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2013년도에는 단일 큐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여서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따라서 파라미터가 업데이트하게 되면 동일한 입력값을 넣는다 할지라도 타겟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습의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단일 네트워크만을 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타겟 네트워크를 추가해서 이를 안정화시켰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인 더블 DQN, DDQN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DQN이 갖고 있었던 오버 옵티미스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타겟 밸류를 구하기 위해 사용했던 수식 중에 맥스 오퍼레이터를 어거맥스 오퍼레이터로 바꿈으로써 액션을 선택하고 평가하는 것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버 옵티미스틱 문제를 개선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듀얼링 네트워크인데요. 정책 탐색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상태 또는 행동 정보를 보는 것은 좀 불필요하다. 그래서 상태 가치 함수와 이득 함수를 두 가지 스트림, 즉 투 스트림 네트워크를 도입해서 따로 보겠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정책을 평가하는 동안에는 올바른 행동을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PER인데요. 기존의 방법론 같은 경우는 리플레이 버퍼 내에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거나 유니폼 샘플링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렇게 샘플링하게 되었을 때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고, 중요도를 고려하기 위해서, 즉 중요한 트랜지션이 더 빈번하게 샘플링 되게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했고요. 이 우선순위를 부여한 샘플링 방법론이 처음에 이제 Prioritizing with TD 에러였는데 이 방법론은 세 가지 문제가 존재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조금 더 개선한 게 Stochastic Prioritization이었고, 이 Stochastic Prioritization 좋지만 문제가 바이어스가 발생을 한다. 이 바이어스를 고려하기 위해서 Importance Sampling Weights를 추가함으로써 어느 정도 고려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PER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오늘 세미나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부분이나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까 보여드렸던 메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